경영의 흐름을 읽는 가장 정확한 채널 코리아 비즈니스 리뷰입니다. 산업과 기업 그리고 사람을 잇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코리아 비즈니스 리뷰에서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고민거리죠. 바로 이 저출산 문제의 현 주소와 그 깊숙한 원인들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4년 합계 출산율이 0.75명. 이게 9년 만에 아주 살짝 반등했다고는 하는데요. 여전히 OECD 최저 수준이라는 그 냉정한 현실 함께 들여다보시죠. 네, 0.75명이 작년 0.72명보다는 소폭 오른 건 맞고요. 9년 만에 증가세라는 것도 맞습니다. 출생아 수도 한 23만 8천 명 정도로 전년 대비 3.6% 늘었고요. 네네. 하지만 이게 중요한데요. OECD 국가 중에 유일하게 1명 미만인 상태가 벌써 2002년부터 그러니까 20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는 점.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20년 넘게요? 네. 심지어 가장 최근 통계인 2024년 6월 출생아 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1.8% 또 줄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안심할 단계는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야, 정말 심각한데요. 국민 10명 중 9명 이상, 95.5%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본다고 하니 이거 말 다 했죠. 그렇죠. 다들 느끼고 있는 거죠. 가장 큰 원인 역시나 경제적 부담하고 소득 양극화. 이게 40%로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이 아이 키우고 교육시키는 부담 26.9%였어요. 네, 역시 경제적인 문제가 크네요. 특히 이거요. 주거비 부담. 정말 장난 아니잖아요. 국토연구원 보고서를 보니까 집값이 1% 오르면 다음해 출산율이 0.002명이나 준다. 이게 기여도가 무려 30%가 넘는다는 거예요. 와, 30%요? 네. 이건 진짜 충격적인데요. 수도권 집값 폭등이 이 청년들 어깨를 얼마나 짓누르는지 정말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 주거 불안하고 바로 연결되는 게 또 고용 불안정이거든요. 그렇죠. IMF 외환위기 이후로 쭉 이어져 온 이 불안정한 고용 환경. 이게 안정적인 미래 설계를 그냥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2024년 기준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41.7%나 된다는 사실. OECD 평균보다 훨씬 높다는 이 수치가 현실을 딱 말해주죠. 41.7%. 너무 높은데요? 네. 첫 직장 구하기도 늦어지고 어렵게 취업해도 금방 퇴직하고 또다시 일자리 찾기는 더 어렵고 이런 불안정한 고용 구조 자체가 출산과 육아를 망설이게 하는 아주 큰 이유가 되고 있는 겁니다. 경제, 고용 문제만으로도 너무 힘든데 여기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전통적인 성역할 부담, 이것도 진짜 무시 못하죠. 네, 그것도 여전하죠. 흥미로운 게 결혼을 꺼리는 이유로 남성들은 주로 경제적 부담을 꼽는데 여성들은 역할 부담을 꼽는다는 거예요. 남녀 간의 차이가 있군요. 네. 여성들은 아이 낳으면 당연히 육아랑 가사 때문에 내 경력은 이제 끝나는 거 아닐까 이런 현실적인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경력 단절 문제. 실제로 기혼 여성이 주당 1시간 더 일하면 1년 안에 임신할 확률이 0.3%포인트 낮아지고 또 정해진 시간 외에 업무를 하면 결혼 확률이 3.7%포인트나 떨어진다? 이런 데이터도 있어요. 와, 구체적인 수치까지. 네. 그러니까 일과 가정을 함께 꾸려나가는 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를 그냥 딱 보여주는 수치죠. 그럼 해법은 없을까요? 해외로 좀 눈을 돌려보면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해외 사례요? 네. 프랑스가 2023년 합계 출산율 1.68명을 기록했는데 그 비결 중 하나가 바로 굉장히 포용적인 가족 정책이에요. 포용적이요. 어떤 식으로요? 가족 개수라고 해서 자녀 수에 따라서 세금 부담을 확 줄여주는 제도가 있고요. 또 팍스라고 불리는 시민 연대 협약을 통해서 결혼하지 않은 동거 커플 같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합니다. 그런 제도가 있군요. 네. 덕분에 혼외 출산율이 무려 57.6%, 우리나라가 1.9%인 것에 비하면 정말 엄청난 차이죠. 이게 출산율을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런 분석입니다. 와, 57.6% 대 1.9% 차이가 엄청나네요. 스웨덴도 성공 사례로 많이 언급되지 않았나요? 남성 육아휴직이 의무고 소득의 80%까지 보장해준다면서요? 맞습니다. 스웨덴. 양성 평등을 기반으로 해서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 90일 의무거든요. 이걸 아주 성공적으로 정착시켰죠. 남성 참여율도 25에서 27%로 꽤 높았고요. 네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요. 그렇게 잘 나가던 스웨덴도 최근엔 출산율이 다시 좀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왜 그런 거죠? 2023년에 1.52명으로 2020년 1.67명에서 줄었어요. 원인으로는 아무래도 경기 침체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게 꼽히거든요. 아, 결국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이 경제적인 안정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 이걸 또 보여주는 사례죠. 그렇군요. 결국은 경제적 안정성의 중요성. 이게 딱 한국 정부 정책의 한계하고도 연결되는 지점이네요. 네, 그렇죠. 2006년부터 정말 많은 정책을 쏟아냈지만 솔직히 효과는 글쎄요, 좀 미미했잖아요. 네, 체감하기 어려웠죠. 현금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목소리가 여전히 높죠. 맞아요. 실제로 부모님들 10명 중 7명은 아동수당 같은 그런 현금 지원이 아이를 낳기로 결정하는데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답했어요. 아, 정말요? 70%나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이 정말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단순하게 돈 몇 푼 지어주는 걸 넘어서는 구조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조적 해법이요? 네. 아이 낳고 키우는 걸 왜 가족, 특히 여성에게만 자꾸 떠맡기냐는 거죠. 가족하고 사회, 그리고 국가가 역할을 다시 좀 나누고 남녀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도 깨야 한다. 이런 겁니다. 한국은행에서도 이 초재 출산의 핵심 원인으로 과도한 경쟁 압력하고 불안감을 딱 지목하면서 경제 기반을 튼튼히 하고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이게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경제, 주거, 고용, 성 역할 등등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그런 구조적인 위기 상황이라는 거죠. 네, 아주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프랑스처럼 다양한 가족 형태를 좀 끌어안고 스웨덴처럼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실히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 개편하고 현금 지원이 함께 가야 한다. 이런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병행이 중요하죠. 2024년에 아주 미미하게 반등하긴 했지만 물론 긍정적인 신호일 수는 있지만 여기에 절대 안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결국은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 그렇죠. 희망이 있어야죠. 네. 안정적인 일자리, 또 감당 가능한 집값, 남녀가 정말 함께하는 육아 환경, 그리고 아이 키우는 걸 사회 전체의 투자로 여기는 그런 인식의 대전환, 이게 정말 시급합니다. 맞습니다. 아주 긴 호흡으로 가야 할 과제지만 바로 지금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코리아 비즈니스 리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코리아 비즈니스 리뷰의 이 심층 분석 컨텐츠는 곧 유료 구독으로 전환될 수 있으니까요. 미리 구독 버튼 꾹 눌러두시면 앞으로도 계속 무료로 즐기실 수 있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